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회담에 앞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걷어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인도 총리를 만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슈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직접 만나본 뒤에 관계 설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친한 친구인 주중 미국 대사가 주중 대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가 북한 핵 위협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헬스케어 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 길에서 보잉 747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의 역량이 발휘돼야 하는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새벽부터 트윗을 이어갔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해킹을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느냐는 비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러시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많은 참모는 비공식 채팅이 돼야 한다고 조언하며 러시아는 주미 러시아 대사를 러시아로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대선 직전 도이체뱅크에서 거의 3억 달러의 융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 사위는 대선 캠페인 핵심 인물이었고 도이체뱅크는 러시아 돈 세탁 등과 연관돼 미국 정부와 합의 중이던 때입니다. 시애틀의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였다고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진보 쪽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흰색 옷을 입고 링컨 메모리어에서 백인을 위한 정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인도, 중국, 유럽 또 어느 나라입니까?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급변하는 세계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있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 그리고 이제 주중 미국 대사가 아직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중국 사람들에게 비디오로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유럽, 미국 또 캐나다 전문가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은 미팅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으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대통령의 미팅이 있는데 정상회담 수준은 아닙니다. 그저 얼굴 직접 맞대고 얘기하는 수준이요. 미국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원온원 턱?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브리핑은 합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고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스페셜 미팅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두 나라 정상이 너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 무역도 그렇고요. 파리 기후 조약도 인도 총리가 유럽 연합에 가서 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민 문제도 그렇죠. 인도에서 오는 비자 같은 것을 하이 테크놀로지 관련 일자리 너무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도와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늘 하는 얘기예요. 인도는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도로서도 마찬가지죠. 인도에 미국이 왜 그렇게 지원만 했겠습니까? 지금 무역 협상 같은 것은 무역 딜은 미국이 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인도는 군사 무기를 현대화해야지 된다. 이게 인도에 무기 팔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국도 미국과 무역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적자지만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 무기를 전부 한국이 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유럽에 가서 더 좋은 물건 좀 싸게 해주겠습니다 하더라도 락히드 마틴 거 사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계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인도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 직접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뭐 무기 현대화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유럽 쪽에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주고받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그런 대접 받고 갔잖아요. 인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원래 그 예정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메모리얼을 안내해서 뭐 관광 가이드처럼요. 인도 총리를 맞이한다든지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화학작용이 잘 맞으면 모든 게 다 정리될 겁니다. 이게 양쪽에 인도 총리 쪽에서도 또 그 백악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대통령 모두 총리, 한 사람 총리, 한 사람 대통령인데 트위터의 팔로워가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회담을 하고 나서 탁 트윗에 뭐라고 올리느냐 이것도 주목받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테리 브랜스테드 그 아이오와의 그 주지사였잖아요. 그런데 단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단 하나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주중대사로 임명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너무 오래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어제 그 비디오를 오늘 아침이군요.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중국에 가서 내가 그 주중대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또 첫 번째로 해야지 될 문제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겁니다. 핵 위협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도 좀 그 처리해야지 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도 양측 국민들에게는 다 얘기하지 않는 서로 뭐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중국에 그쪽 자리는 내줬을 겁니다. 완전한 손해보기 위한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중 대사의 발언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막는 것이 넘버원 이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관계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그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대사가 이제 주지사 자리를 버리고 주중 대사로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아주 옛날에요. 1979년이니까 지금 주중대사가 아이오와 주지사도 아니었을 때예요. 그때의 그 아이오와 주지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아버지를 만나죠. 그때 아버지가 그 광동 지역의 주지사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진핑의 아버지를 아이오와주로 초대를 해서 그때 시진핑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오와뿐만이 아니라 뉴욕도 왔고 하와이도 방문했고 캘리포니아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당시에 첫 번째 주지사를 처음 했었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인연으로 이번에도 파리 기후조약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퇴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캘리포니아가 앞장서지 하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 그때 왔는데 뭐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중 대사로 가는 이 그 아이오와주의 전 대사 그 테리 브랜스테드 대사는 83년도에 이제 그 아이오와주의 이제 뭐 주지사가 되려고 캠페인을 하고 주지사가 되고 하면서 아이오와주와 그 중국이 한 그 시가 자매 결연을 그 맺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로 가서요. 그리고 84년도에 이제 그 방문을 직접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계속 주지사가 되고 왔다 갔다 무역 대표단을 뭐 어떤 때는 50명이나 이끌고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시진핑 중국 그 주석과 그때는 주석도 아니었죠.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대표였을 때 그리고 부주석이었을 때 가서 뭐 4분 정도만 만나고 그때가 이제 2013년이었어요. 2014년도에 또 중국에 가고 2015년도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시애틀을 방문을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요. 아이오와주의 주지사였기 때문에 시애틀에 가서 또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이제 프렌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관계로 너무나 중국과 미국과의 이번에 이런 관계가 중요해서 아이오와 주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사로 보내는 거죠. 하루아침에 국제사회에서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드 문제, 무역 불균형, 북한 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도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한국에서는 보면은 크게 기대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진 않지만 미리 한 자락 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이제 더 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오기 이전부터 이미 서울에서 모든 압박을 다 받고 있답니다. 어떤 압박이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서구 비즈니스, 유럽의 뭐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가 미국, 캐나다의 상공회의소 회장, 지금 유럽의 상공회의소 회장은 멀세디스 벤츠의 그 CEO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의 그 한국의 비즈니스하는 스타일이 너무 세계화 표준에는 맞지 않는다. 더 오픈해라. 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 미국에 오면은 그렇잖아도 자유무역 협정 뭐 재협상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요. 물론 한국의 경제의 뭐 쐐기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수출이죠. 국내 총생산 GDP의 50%가 수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역 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IMF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그 리더와 외교관들이 외교만 의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한국에 압력을 주는 것인데 한국의 오랜 그 무역 장벽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역에 관해서 어떤 그 규제를 개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한국형 표준이라고 한국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리아 유닉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국제규범과 달리 책정을 하면서 그것을 들이대는데 외국 기업에 예를 들면 그 서구 외교관 이름은 밝히지 않았네요. 그죠? 뭐 유럽과 그 미국의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동차, 무거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폭이요, 너비를 유럽의 경우는 유럽 것보다 5cm 짧게 해야지 되고 작게, 미국 기준보다는 그 넓이를요, 폭을 10cm 작게 만들도록 제한을 하니까 그럼 한국에 팔리면 버스 같은 것, 한국을 위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야지 되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팔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한국의 여러 가지 규제 환경이 외국 회사에는 주요 장애다. 그리고 플러스 분명하고 선명한 규제에 대한 그 기준이 아주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좀 안심하고 만들 수가 없다. 코리아 유니크한 그 스탠다드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감사는 철저히 하게 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한다. 그게 유럽 상공회의소장인 드미트리스 그 실라키스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호주의의 실례인데 한국은 이제 그 수준은 넘은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 아래 세계 표준에 맞게 고쳐야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특정 상품은 아예 수입을 해서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해외로부터 테크놀로지를 공유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한국도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니까 개발 그 도상 국가가 아니고 이미 그 개발 국가니까 뭐 그래 비트윈 어디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까요? 한국과 세계 사이를 이해를 해야지 된다. 더 발전하려면 이렇게 외국에게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대변인도 같은 이유로 비난을 하고 있고요. 한국 규제관은 무역과 상품 룰을 말할 때 자주 건강과 안전 또는 국가 안보, 무역을 말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국 무역 관계자는 한국도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보호무역과 딜을 해야 돼서 저희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철강이라든가 금속 상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무역 환경에 대해서 지금은 답할 시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행정부 이제 시작했잖아요. 현명한 답이네요. 그리고 한국의 무역 대표부도 이 같은 그 다른 그 비즈니스 그 다른 나라의 압력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뭐가 있나요? 서울이 세계에 경제 개방을 하는 그런 그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더 많이 열어야지 된다 하는 게 서울에 있는 브리티쉬 상공회의소 그 CEO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캐나다 대표죠. 션 그 블랙리가 하는 얘기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과 워싱턴 무역 불균형 지금 돈으로 따지면 미국에서는 230억 달러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도 참 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한국도 한국과 미국 무역에서 이제 황금률 같은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백악관은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조정 아니면 없앨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단 그 보냈었잖아요. 그때 뭐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백악관으로부터 그런 그 요구 압력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을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사를 그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개발무역연구원이 오히려 이 무역 그 한미 FTA를 없애면 미국 회사가 더 손해입니다 하고 어떤 그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경고 의문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앞서 인도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왜 인도를 도와주기만 해야지 되는가? 중국에 대해서도 손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손해보고 있다는데 왜 손해보겠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점을 잘 또 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들고요. 좀 전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이제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대체로 이 1시간을 방송하기 때문에 다 그 원고를 적어가지고 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마 일주일 안에 팔목이 고장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원문 같은 것을 보면서 키워드 적어놓고 방송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앞서 그 인도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아니죠. 중국 대사와 트럼프 대통령 이 아이오와주에서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어떤 그 연설을 했잖아요. 그 사진이 관련 기사에 실렸었거든요. 로이터 통신 기사를 제가 인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참 과연 미국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얼마 전에 장관들과 회의를 할 때 그 펜스 부통령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말하자면 위대하신 지도자께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니까 장관들이 한마디씩 전부 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척 슈머가 이제 원내대표가 그 패러디까지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의 주지사였고 이제 그 주중 대사로 가는 바로 그 인물과 대통령이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함께 내리면서 비가 내렸어요. 우산을 받쳐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산을 받쳐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와주 그 주중 대사로 가는 사람도 이제 함께 두 사람이 같이 이 우산을 받쳐든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내가 제왕이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우산을 받쳐든 그 두 손에서 보인다. 이것이 상당히 미국적이다 하는 그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굉장히 그 중요한 뉴스들이 있는데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중요하죠, 지금. 뭐 오죽하면은 그 이번 주에 통과되면은 뭐 일반 길에서 보잉 747이 그 착륙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비유도 스포츠에 대해서 비유도 있습니다. 아주 그 재밌는 비유예요.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월 4일이 미국은 독립기념일이죠. 오늘이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제가 미국 날짜로는 6.25였어요. 그래서 7월 4일이 다음 주 그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그 샌드위치 데이고, 그래서 7월 4일 이전에 이제 뭔가를 일을 이뤄내려면, 그리고 나서 의회가 쉬잖아요.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은 이미 아닐 것 같고, 헬스케어 개혁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느냐, 하원에서는 가까스로 통과됐었죠. 지금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명 정도 안 할 것 같으니까 50명의 부통령 하면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5명의 공화당 정치인이 나 그 안에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3명은 아직 모르겠는데 추가 이제 8명이 확보되지 않은 거죠. 이제 추가로 불확실한 거죠. 주말에 다 각자의 여러 가지 요구를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는데, 미치 매코넬의 의회 공화당 원내대표 여당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 존 홈스 씨가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 보수가 처해 있는 이게 자동차 길에서 보잉 747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 그것처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비서실장은 통과시키기에 60%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60%이 부족한 부분은 점프볼 같아요. 농구에서 점프볼 불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척 슈몰 뉴욕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과될 확률이 50%대 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그 주에 돈을 많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라스카 같은 데도 돈 좀 들이붓겠다고 하고, 반대하는 그룹은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공회의소 정도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의료 그룹은 대부분 반대하고요. 카톨릭 주교회도 반대하고,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도 이 안 싫어하고, Americans for Prosperity라는 이 그룹이 코크 브라더스, 미국에 정말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코크 브라더스의 조직인데,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라. 돈 덜 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덜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 안에 신경 쓰이는 것이,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투표하지 않을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정상회담이 많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물론 이슈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워낙에 이 헬스케어 개혁안 투표가 드라마틱하게 될 경우는 모든 이슈가 다 그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저는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7월 4일이 왜 중요하냐면, 유권자 지역에 가보면 다 압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오늘의 미국을 전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공통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이 공유될 수 있는, 세계에서 볼 때도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커크 브라더스에서 왜 이 안이 덜 드라마틱하다고 반대하겠어요? 돈을 우리 부자에게 더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화당의 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안보다 부자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 안이 없어지고 이제 트럼프 케어가 들어가면,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트럼프에게 투표했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원의원들이 이제 7월 4일 이제 다 뒤에 휴회하고 지역구에 돌아가서 분노하는 지역구 주민들을 또 직접적으로 보고 나면은, 다음번에 가을에 와서 투표하기 쉽겠어요? 절대로 투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부터 계속 이제 그 트윗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당신 탓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금요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너무 늦게 너무 조금 조치를 취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 37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CIA의 그 같은 보고를 받고도 아무 일도 안 했잖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줄 알고 그래도 이길 줄 알고 아무 일 안 한 거지. 했다가 또 몇 분 뒤에 또 트윗하고 왜 안 했지? 하고 8월 달에 알았다는데 하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6시 5분에 네 번째에 관련 트윗을 하는데 참 이게 또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것 없어. 트럼프와 러시아와 연관됐다는 그 T자 테이프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 돼 하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 않았는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줄 알고 괜히 문제 삼지 말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면 2018년도의 선거에도 또 개입하고 2020년에도 개입을 할 텐데 하고 이러한 것들은 공화 민주를 가릴 것 없이 의회 의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바마 진영에서는 우리 충분히 할 것 했다. 직접적으로 크렘린에도 또 러시아 정보국에도 우리가 다 경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선거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때 8월 달이면 트럼프 후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때였잖아요.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썩어버렸다. 릭됐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까지 한다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당선시키려고 완전히 지금 버선발 벗고 캠페인 트레일에 오네. 지금 뭐 모든 일 다 안 하고 곳곳에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니면서 얼마나 선거 캠페인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완전히 균형을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게다 대고 또 이 러시아 개입에 대해서 더 큰 조치를 취했다면은 굉장히 사람들 반응이 아주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를 완전히 화나고 싶지 않게 했던 것도, 화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마 오바마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필요하니까 아이시스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하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좀 공식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그런 그 열망을 갖고 있답니다. 다음 달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우리 경제 제재 그만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고 이제 푸틴과 만나긴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국무부와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그 각하 그렇게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채팅하는 정도로 하십시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으로 의존을 갖춰서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좀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고 이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만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어드바이저의 충고랍니다. 미국 정보부처 17군데에서 전부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민주당의 이메일을 이제 다 리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또 푸틴과 풀 미팅을 원하는 거죠. 그 풀 미팅을 해서 의전을 다 갖추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제 다 그 배포를 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될지 많은 그 어드바이저의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략적인 모호함도 그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중국과 가까웠던 것을 러시아 쪽으로 돌린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인도 한국과의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이제 7월 달 바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3억 달러나 러시아와 돈 세탁 관련 이런 그 의혹을 받고 있던 도이체뱅크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가 있나요? 시애틀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나쁘다 하는 얘기가 일단의 보고서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애틀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시애틀의 뭐 호텔 업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제 15달러까지 오른다 하는 내용을 보도해 드린 지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보고서 같은 것이 나왔네요. 2014년도 부터 이 뭐 새로운 모델이 단계별로 시작을 했던가요? 2016년도에 13달러 했고 그리고 이제 15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저소득층이 한 달에 125달러를 그 전보다 적게 벌었습니다. 1년이면 1,500달러나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시간을 줄이고 페이롤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했을 때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결과를 MIT의 경제학자의 경우도 그 데이비드 어서시라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도 이번 연구 결과를 쭉 그 리뷰해보고 한 얘기가 본인도 놀랐고 다른 영향력 있는 경제 그 학자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놀랄 텐데 연구 자체는 좀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시애틀의 정치인이었다면 15달러 되는 그렇게 아주 큰 돈을 쉽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뭐 8달러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연방정부는 미국은 주마다 생활비도 다르고 시골 뭐 도시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을 그 먼저 올린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번 연구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업계의 업주들도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일은 더 해봐봐 빠른 시간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철저한 리뷰가 또다시 2차 리뷰가 나오기 전에는 저소득층은 좀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538이라고 이제 가장 그 통계를 잘 분석하는 그 네이 실버 씨가 얘기를 하기도 너무 빨리 너무 큰 폭으로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인상이 캘리포니아주도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의도했던 효과는 가장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조금 그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경제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런 효과를 내기 쉬울 것이다. 아주 그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레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션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제 테스트가 있고 그 물론 이 자체로도 아주 그 훌륭한 테스트를 한 거죠. 시애틀에서 시간당 15달러를 말하다가 감도 오지 않는 3억 달러를 융자받은 것을 한 은행에서만 말씀드리니까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통령 사위가 선거하기 그 한 달 전에 도이체뱅크에서 3억 달러 거의 2억 8,500달러를 융자받았다는 얘기인데 도이체뱅크는 트럼프 가문에는 가장 많이 돈을 그 빌려준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위가 이 많은 3억 달러를 그 돈을 대출받을 때가 러시아 그 돈 세탁 의혹 그리고 도이체뱅크가 미국에 모기지 융자해 주는 것에 있어서 뭔가 그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받아서 뉴욕에서는 그 도이체뱅크를 고소하기도 했고 나중에 합의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리고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부동산 관련 모기지 융자 관련해서 러시아와 뭐 돈 세탁 의혹도 받고 이런 게 다 미국과 연관돼서 미국이 이제 연방에서 조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사위 그 융자 받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미국과는 합의를 해서 도이체뱅크가 71억 2억 달러 페이를 했고 뭐 융자 사기 패키지요. 모기지 융자 1월 달에 또 그 4억 2,500만 달러 뉴욕주에 벌금 내고요. 왜냐하면 뉴욕주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트래킹을 충분히 그 하지 않았다. 이 도이체뱅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벌금 정도로 끝난 겁니다. 이용자는 왜 받았냐면요. 사위는 그때 그 뉴욕에 그 전에 뉴욕타임즈가 갖고 있던 그런 그 빌딩, 뉴욕타임즈가 들어있던 빌딩인가요? 갖고 있던 빌딩인가요? 맨하탄에 4층의 소매업소만 있는 그 층을 그 샀는데 그게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 융자를 받은 거예요. 2015년도에 산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계 억만장자에게 샀는데 레비에프라는 사람한테 샀는데 이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추종자고 한때 트럼프와 함께 일하기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모스코바의 부동산 딜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트럼프 가문이 모스코바와 일을 해서 돈 벌어보려고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쿠슈너가 이 4개 층을 샀는데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어 있고 해서 융자를 받았다 하는 얘기고 또 뭐 쿠슈너와 쿠슈너 어머니가 뭐 도이체뱅크에서 또 다른 2,500만 달러 라인 오브 크레딧도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융자 받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픈 투비 대통령의 캠페인 가장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도이체뱅크는 그야말로 작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벌금 내고 끝났다는 거. 또 러시아와도 연관이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다 그 쿠슈너와 만났고 했었던 그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대사를 이제 소환해서 곧 그 러시아로 이 사람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nowadays 미국이 어떤 미국이냐면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우리들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링컨 그 메모리얼에서 자신들의 그 백인들의 주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링컨 메모리얼이 어떤 곳이에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한때 I have a dream. 조지아의 노예의 후손들과 그리고 뭐 어디에 뭐 색깔을 가리지 않고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뭐 언덕에서 뛰어놀고 하는 것이잖아요. From here to there, 캘리포니아도 나오고요. 그런 곳에서 백인들을 위한 그런 그 스피치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리처드 스펜서라는 백인 민족주의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죠. 옷들도 거의 흰색을 입었어요. 그리고 리처드 스펜서는 그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아이보리 컬러의 옷을 입었는데 백인들이 자각해야지 될 때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건 아니지 우리 문화 아이덴티티 색깔 다 그 함께 그 가져야지 된다. 그 유색 인종들이 좀 그 반대 시위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리처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인종 청소를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로운 인종 청소를 해서 지금 미국에서 유럽 문화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그 의사였고 나중에 그 듀크 대학교에서 유럽의 뭐 지적 역사에 관해서 박사 과정까지 그 공부를 했었는데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한다고 했었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게서 조금 그 거리를 뒀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표현의 자유다 또 그 백인이 그 최고로 우월하다 이런 그 미팅 이벤트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뭐 백인이 최고입니다 하는 그 스피치들이 많이 그 이어져도 그것은 아니죠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했어도 그 국립공원 경찰들이 아무런 일 없이 뭐 특별한 폭력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길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없어서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여러분들 자녀 키우고 할 때 다 그 싼 임금에 여기까지 집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넘어서 네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백인들이 바라보는 이제 그 서류미비자 다른 인종 남미에서 온 사람 그게 결국은 모든 소수 인종에게까지 시선이